저와 남편은 연애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43살, 저는 39살에 결혼했으니 많이 늦었지만 결혼 생각 없던 비혼주의자이던 제가 결혼을 한 건 남편의 열렬한 구애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산행서클에서 만났습니다. SNS 동호회에서 만난 건데 둘 다 산행을 좋아하고 낚시도 좋아하기 때문에 취미 생활을 같이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둘 다 나이가 있는 만큼 이왕 결혼 결정한 거 하루빨리 아기를 낳자. 이렇게 둘 다 생각이 같았기 때문에 결혼 전 제일 중요한 체크이기도 한 산부인과 검진과 비뇨기과 검진을 나란히 하는 것으로 서로에 대한 애정을 확인시켜주면서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을 확신하기도 했죠. 그리고 검진 결과 이상 없음이라는 답을 듣고도 결혼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 빼고는 우리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부부입니다. 남편이 늘 넘치게 표현해 주거든요. 오죽하면 우리 친정엄마가 네 남편 하는 거 보면 눈꼴 시리다 할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바라보시기 흐뭇하셔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 중에 30%는 진심도 있으셨을 겁니다. 가끔 동창 모임에 나가서 놀다가도 신랑이 기다릴 생각하면 마음이 바빠져 제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곤 했으니 친구들이 막 뭐라고 하기도 했어요. 여기에 누구 남편 없는 사람 없냐고요. 남편 회사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 투자해서 만든 젊은 벤처 기업이었어요. 대표님부터 직원들 모두 20, 30, 40대다 보니 신혼이거나 애인 있는 사람들이 90%였고 무엇보다 회사 대표가 늦가기 신혼이라 웬만하면 출장 갈 일을 만들지 않는다가 회사 철칙이었습니다. KTX 타고 당일치기를 하는 게 남편 회사의 특징이었어요. 그런 남편 회사와는 달리 우리 회사는 빡세기로 유명합니다. 허구한 날 야근에 출장에 가정 있는 유부녀는 웬만하면 못 버티는 회사예요. 그런데 저는 너끈하게 버티면서 다녔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늘 열렬하게 표현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늘 덤덤한 스타일인데 회사까지 안 받쳐주니 저는 집보다는 회사가 중요한 사람처럼 시댁에 비춰지고는 했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늘 못마땅한 게 여자가 좀 여자다운 맛이 없고 또한 어떻게 내 자식은 너한테 그렇게 열렬한데 너는 늘 그게 그거냐? 나 그거 엄청 기분 나빠. 도대체 언니가 뭐가 좋다고 그러지? 난 언니 예쁜 거 전혀 모르겠던데. 그리고 언니 그만 좀 튕겨요. 이랬으니까요. 그뿐 아니라 우리 시댁의 문제는 막내 신우입니다. 남편의 형제는 큰 신우, 해외에 나가 계신 시아주버님 두 분 부부, 그리고 남편, 그리고 막내 신우입니다. 5이에요. 막내 신우는 남편하고 15 차이인데 늦둥이로 태어나 그런가 식구의 모든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커서 누구나가 막내 신우를 예뻐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세상 사람들 모두 다가 자기를 예뻐하고 좋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이 우리 막내 신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막내 신우를 덤덤하게 대하니까 그게 못 견디겠는가 보더라고요. 오해하고 있는 게 저는 동생이 없어서 막내 신우가 너무 귀엽거든요. 그래도 표현을 안 하니까 신우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또 사람의 마음이란 게 처음에만 귀엽지 자꾸 치대고 귀찮은 거거든요. 또 제가 집에서 만판 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루 24시간이 빠듯하게 돌아가는 사람인데 막내 신우만 상대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막내 신우는 대학 졸업하고 취직 좀 하지 취직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집에서 판판히 노는데 시어머니가 버릇을 다 망쳐놓는 것 같아요. 아유, 우리 희지는 몸이 약해서 아침마다 출근해서 종일 일하는 거 나 그건 못 본다. 난 우리 희지 아침마다 등교했던 것도 가슴 아파 죽겠던 사람이야. 이러십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귀하면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귀하면 귀할수록 자립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어머님이 100년을 아가씨 옆에서 살아주실 것도 아니시면서 늦둥이라 더군다나 더 오래 옆에 못 있어 주시는데 빨리 자립을 시켜야죠. 제가 그 말을 남편에게 하면 남편은 더 가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물 2개 중 하나는 아마 우리 형제들이 나눠야 하고 하나는 희지한테 통째로 주실걸? 그러니까 그 건물 믿고
취직도 안 하고 놀고 있다는 건데 그건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막내 아가씨는 집에서 종일 하는 거라곤 온종일 SNS, 인터넷 쇼핑, 직접 백화점 가서 쇼핑, 낮에 잠깐 헬스, 저녁이면 집에서 맥주나 와인 마시고 놀기가 다입니다. 아가씨는 친구들도 잘 안 만나는 것 같았어요. 귀염둥이 치고는 친구가 많지 않아 집에서 있는 게 좋은가 보다, 친구가 별로 필요가 없나 보다 편하게 생각했는데 또 그게 아니라 제가 집에 있는 주말은 어김없이 우리 집에 놀러 오거든요. 오면 무한정 떠드는 수다를 들어줘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 같이 즐겁게 놀고 자기를 상대해달라는 거지요. 그런데 가끔 주말에 제가 집에서도 일을 하고 있으면 일하는 여자인 거 티내는 거냐고 안 입고 와 합니다. SNS에 제가 집에서 일하는 책상 사진 같은 걸 올리면 와서 댓글을 달아요. 안 입고 없다는 식으로요.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했을 때 제가 아가씨 원래 가족끼리는 SNS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패칭 거절을 했거든요. 그 후로 아가씨가 저에 대한 미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옳게는 왜 자기를 안 좋아하냐는 거지요. 처음 아가씨가 저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게 신혼 초였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팀이 새로운 프로젝트 진행을 앞두고 있어서 온통 일 생각뿐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 와중에 한 달에 한 번 시댁에서 하는 주말 회식 때 가서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와서 자꾸 말을 시키는 막내 아가씨. 저는 머릿속에 일 생각을 하고 있었고 좀 대답하는 게 늦었나 봐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막내 신우가 아 진짜 짱나. 누구는 왕년에 일 안 해봤나? 대한민국 회사 일은 혼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티내네.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조금 실수했구나 깨달아서 입장 바꾸면 섭섭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가씨 미안해요. 우리 프로젝트 서문을 어떻게 잡을까 그거 구상하느라 그랬어요. 에세이식으로 넣어야 하는데 문장 하나하나가 사람을 잡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잡다한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랬더니 막내 신우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지 참내 기막혀. 에세이? 알았어요. 나는 오늘부터 시를 쓸 테니까 나한테 말 시키지 말아요. 저는 순간 빵 터졌습니다. 아가씨가 너무 귀여워서요. 귀여워서 웃은 건데 우리 신우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웃는다고 마구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열등감 같았습니다. 아가씨가 제게 조금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저는 한다 하는 인류대를 나왔고 아가씨는 삼류측도 아닌 사류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 후로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눈을 세모로 뜨고 되게 잘난 척한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시댁 식구들인데 아무도 그런 아가씨의 문제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우리 남편은 오히려 귀여워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가 짜증만 부리면 오구구구구구구 우리 휴지 그랬쫑 그랬쫑 하는데 그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15살 어린 누이 동생이 안 귀여우면 그것도 이상한 거겠지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인가 지나서 제가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좀 먼 데서 먹고 왔어요. 우리 팀장님 부모님이 강화도에서 식당을 개업하셔서 거기에 다 같이 몰려가서 먹고 왔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차를 나눠 타는데 제 차 뒤에 팀장님 부모님이 싸주신 각종 음식이 놓여 있어서 우리 회사 김대리하고 제가 한 차를 타고 오고 팀장님 큰 SUV 차량에 4명이 타고 왔거든요. 게다가 팀장님과 그들은 클라이언트 사무실에 들렸다고 온다고 오다가 헤어졌어요. 그래서 김대리하고 저만이 사무실 잔업 처리를 하러 4시인가 부랴부랴 들어오는데 회사 건물 로비에 아가씨가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그날은 날도 더웠고 마침 차가 문제가 생겨서 에어컨을 안 틀고 왔거든요. 둘 다 좀 땀이 났었죠. 김대리하고 둘이 땀에 약간 젖어서 들어오는데 아가씨가 우리 둘을 째려보더니 아래 위로 훑어보시면서 다짜고짜 어디 갔다 오냐고 묻는 거예요. 당연히 밥 먹고 왔다고 대답을 했지요. 김대리를 들여보내고 저는 아가씨를 데리고 1층에 있는 커피집으로 들어갔는데 아가씨가 제게 바짝 코를 들이밀더니 냄새를 킁킁 맡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짓인가 했는데 나중에야 제가 김대리랑 엉뚱한 짓을 하고 온 거는 아닐까
아가씨가 의심한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아니, 밥을 먹고 오는데 무슨 4시에 들어오고 말이죠? 단둘이 밥 먹고 4시에 들어오는 게 참 이상하네.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고 저렇고 설명하는 게 순간 짜증이 나서 바쁘다고 하고 아가씨를 보내고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아가씨가 저에 대한 옳게 증이 생긴 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아가씨가 저에 대한 의심증이 생긴 지 사흘 후 월요일 저는 대구에 있는 연구소로 발령이 났어요. 우리 팀 전부 다 같이 움직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담당하던 프로젝트는 다른 팀으로 넘기고 연구소와 같이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회사에서 팀원 모두에게 오피스텔 하나씩 사택으로 얻어주었습니다. 모두 다 같은 오피스텔에서 살게 되었지요. 금요일 저녁에 서울로 올라오겠다는 저의 말에 주말 부부로 살게 된 남편은 아니, 밤중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를 되뇌어서 시어머니의 눈꼴 시림을 받아야 했죠. 저도 남편과 떨어지는 게 싫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좋기도 했어요. 남편하고 껌딱지처럼 붙어지는 인연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솔직히 갑갑하고 귀찮은 것도 있었거든요. 남편이 웬간히 둘러붙어야 말이죠. 그런데 제가 내려가 살기 시작한 2주부터 주중에 한 번씩 꼭 신우가 내려오는 겁니다. 이유인 즉슨 시모께서 해주는 반찬을 가져다 주겠다는 거였어요. 아니, 어떤 시어머니가 일주에 5일만 못 보는 며느리를 위해서 반찬을 해서 자기 딸 시켜서 배달을 해준답니까? 그것도 그렇게 애틋한 고부도 아닌데요. 보아하니 반찬 가게에서 아가씨가 사오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의심스러워 저를 감시하러 오는 거지요. 기분이 매우 나쁘더군요. 그것도 매일 요일을 바꾸어서 말입니다. 저를 들여다보고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한 달인가 지나서인가. 그날은 날도 좋아서 동료들하고 점심 먹고 공원을 좀 걷다가 얼굴에 땀이 나서 회사에 와서 세수를 했거든요. 저는 원래 화장을 잘 안 해서 비비크림만 바르는 얼굴이라 세수하고 다시 비비크림을 바르는 건 쉬웠어요. 그런데 매번 저녁에 오던 신우가 대뜸 점심시간 끝날 때 근처 카페에 있으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업무 시간 다 되었는데 참 싫고 귀찮다는 생각에 짜증이 나는 걸 참고 카페에 갔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드는 막내 신우가 싫은 걸 참고 자리에 앉았는데 신우가 제 곁으로 바싹 다가앉더니 또 냄새를 맡는 거예요. 언니, 머리가 왜 젖었어요? 참 이상하네. 그러면서 대뜸 언니 혹시 샤워했어요?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슨 기막힌 소리인가. 정말 참을성의 한계가 오더군요. 아가씨가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하고 노는지 몰라도 정말 남들이 보면 오해해요. 아가씨 자체가 이상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인 줄 알 거라고요. 아니 아가씨, 오빠는 멀쩡한데 아가씨 머리는 왜 그렇게 요상한 대로 흘러요? 했더니 우리 신우 제가 상상했던 이상으로 얼굴이 빨개지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심한 말을 한 거는 아니라는 생각에 저 또한 당황했지요. 신우는 벌건 얼굴로 다시 앉더니 갑자기 얼굴을 가리고 우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혹시 친한 친구가 직업 여성인가?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원래 툭하면 잘 우는 사람이긴 했지만요. 아무튼 그날의 에피소드는 그렇게 끝났고 그 주 금요일 저녁에 집에 갔더니 남편이 제주도에 사는 누나네가 왔다며 시댁에 가자는 거예요. 큰 신우는 저도 좋아하는지라 얼른 따라 나섰습니다. 가서 막내 신우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하나. 그건 조금 껄끄러웠지만요. 이 철없는 막내 신우, 그래도 머리에 뇌가 사리우동은 아닌지 서울에서는 아주 멀쩡하게 아무 일 없었던 듯 대하더군요. 그리고 단순히 의심만일 수 있으니 자기 입장에서 본 의심스러운 저의 행동은 집에다가 고자질을 안 한 것 같았습니다. 큰 신우는 이미 결혼을 한 지 오래돼서 그런가 저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 서로 처음 보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대화 나누시고 우리들은 우리들끼리 식사 후에 화채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데 큰 신우께서 살면서 가장 힘든 사람은 아마도 막내일 거야. 애가 조금 예민하고 까다로울 수 있으니 그저 내 동생이다 생각하고 살면 그렇게 힘들기만 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막내 신우를 여러 번 접했던지라 어떤 성향의 사람일까에 대한 짐작은 어느 정도 했지만 살면서 막내 신우 때문에 가장 힘들 일은 없을 거라 스스로 장담했습니다. 시댁하고 되도록 멀리서 지내리라 라고요. 어쨌든 신우는 큰딸이라 워낙에 속도 깊고 차분한 사람이기도 하고 어떻게 한 뱃속에서 나와도 자매가 저렇게도 틀릴까 싶게 고품격인 사람이라서 제가 많이 따릅니다. 너무 멀리 살아 아쉬워서 그렇지요. 그런데 반갑게도 이번에 서울로 이사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우 남편이 이번에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가족 모두 다 서울로 옮기는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우의 남편분이 우리 회사에 자기들 프로그램을 납품을 하려고 다이렉트 오더를 따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만만한 회사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지침을 주었고 제안서 작성도 제가 도와주겠다고 자처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를 잘 아는 건 바로 다니고 있는 직원일 테니까요. 그래서 주말 내내 제가 신우 남편의 일을 많이 도와드렸어요. 쉬지도 못하고 하게 되었는데 뭐 어쩌겠어요. 사랑하는 남편의 누나의 일인데 하나라도 도움되면 좋지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기특했던지 저를 부드럽게 대하시더군요. 그래, 동기간 좋다는 게 뭐냐. 내가 처음에 그랬다. 너희 회사에 납품을 따로 들어온다길래 걱정 붙들어 매라고. 그날 저녁 식사 분위기는 참으로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도움을 준 대로 신우 남편의 납품건은 이루어졌습니다. 신우는 그때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 다정해졌습니다. 원래 나쁘지 않았던 큰 신우와의 관계는 더욱 좋아진 거지요. 막내 신우는 저와 큰 신우가 친한 것도 못 봐주겠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게 치대던 걸 이제는 자기 언니에게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17살이나 나는 자기 언니에게 어리광을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코로나는 아닌데 독감에 걸려 외출을 못할 때 정말 목불 인견이더군요. 이웃으로 이사온 큰언니를 불러대는 짓이었어요. 목매게요. 엄마, 언니 왜 안 와? 언니는 막내가 다 죽어가는 걸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그래, 곧 온다. 와, 온다고. 엄마, 오빠는 언제 온대? 오빠는 막내가 다 죽어가는 걸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엄마, 나 곧 죽을 것 같아.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오빠가 퇴근하는 대로 온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엄마, 큰언니 떠났나 안 떠났나 전화 좀 다시 해봐. 그렇게 목맥에 쳤던 큰언니가 도착하자 자기 옆에서 한시도 못 떠나게 하는 겁니다. 언니, 내가 얼마 안 있어 죽을 것 같으니까 솔직히 말해봐. 언니는 내가 좋아, 올케가 더 좋아? 네가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니고 감기로 죽을 나이는 아니니까 엄살 애지간히 피워. 언니, 나 힘이 하나도 없어서 곧 죽을 것 같아. 힘이 없어서 기침도 못하는 거 봐. 그래, 큰일 났네. 힘이 없어서. 방에서 나온 큰 신우는 방문 앞에서 기웃이 들여다보는 제게 눈을 끔뻑끔뻑 하시면서 저 아이, 엄살은 원래 유명해.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막내 신우의 저에 대한 의심이랄까, 집착은 독감이 낫고 나서 한층 심해진 것 같았어요. 뭐랄까요, 눈빛이 한층 더 번들거린다고 해야 하나요? 꼭 어디에 꽂힌 사람 같았어요. 늦가을 주말, 동료들과 인근 산으로 단풍 산행을 가기로 해서 주말에 안 올라갔던 그날입니다. 마침 남편도 친구들과 낚시를 가기로 한 주여서 저는 미안한 마음 없이 산행을 즐겼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팀원들과 하산 후 막걸리를 한두 잔 마시다가 저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겠다고 했고 동료들은 오피스텔 인근 술집에서 2차를 하려는 모양이었거든요. 김대리도 몸이 안 좋은지 자기도 들어가겠다고 했고요. 둘 다 피곤에 쩔고 다리도 풀려서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오피스텔 단지 안에 서 있는 신우를 부딪힌 거예요. 신우는 마침 오피스텔 창문을 올려다 보다가 뒤돌아서고 저는 고개 숙이고 터덜터덜 걷다가 고개 든 순간 둘이 정면으로 부딪힌 거지요. 정말 소름이 끼치더군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 저는 차라리 농담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가씨가 왜 여기서 나와요? 막내 신우는 근처에 볼 일이 있었다고 말도 안 되는 뻥을 치다가 말고 제 뒤에 서 있는 김대리를 보더니
대뜸 내가 이상하게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왜 꼭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것만 내 눈에 띄지?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앞으로 성큼 다가오더니 술 냄새 나는 제 입에다가 코를 들이미는 거예요. 빼박이네 빼박. 술 냄새, 땀 냄새. 둘이 뭔 짓을 하고 왔는지 내가 알게 뭐야. 아가씨가 내 동생이었으면 여기서 한 대 맞았어. 하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막걸리도 한두 잔 했겠다. 도저히 화를 억누를 수가 있어야지요. 김대리도 어처구니가 없는지 먼저 올라가더군요. 아니, 내가 의심을 안 하려고 해도 왜 꼭 둘이 같이 있는 걸 들키냐고요? 아가씨 친구들 잘 사귀라고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똑바른 친구들 사귀면 이런 이상한 의심 같은 거 안 하게 된다고. 혹시 아가씨가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했더니 막내 신우 또다시 얼굴이 벌개지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아니 왜 친구 이야기만 하면 저러실까 이상했지만 저는 아가씨를 챙길 기분이 아니었고 혼자 오피스텔로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서울로 가든지 자고 가려면 올라오든지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아가씨는 정말 여러 면을 가진 게 자기가 잘못했다는 판단이 들면 철저하게 사과를 합니다. 예부터 비는 데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지요. 아가씨가 그렇게 얼굴 뻘개지며 울다가 말고 저희 집 배를 부르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가씨는 갑자기 거실에서 소파로 엎어지면 마구 우는 거예요. 언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언니가 올라가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요. 생각한 끝에 내가 잘못이란 걸 알았어요. 미안해요. 잘못했다는데 받아들여줘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아가씨가 너무 이상한 게 서울에서만 만나면 아무렇지 않게 식구들 앞에서는 쿨하게 대하고 대구로 쫓아내려와서는 꼭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그때마다 시댁 식구들에게 고자질하는 것도 체면 구기는 짓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제 고민을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친구는 네 신우 거의 정신병에 가깝다며 하루빨리 치료를 시키던지 하고 그 전에 먼저 신랑에게 다 털어놓고 의논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걸 왜 당하고 있냐는 거지요. 내 말 흘려듣지 마. 그러다가 너까지 정신병 든다. 그러던 어느 날 대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큰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서울에 오면 자기 집부터 먼저 들러달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긴히 이야기할 게 있다는 거였어요. 주말에 조금 일찍 올라가서 큰 신우 집을 갔습니다. 큰 신우가 조심스레 묻더군요. 혹시 희지가 자꾸 회사를 찾아가냐고요. 어디서 들었냐고 물었더니 큰 신우 남편이 저희 회사에 자주 들락이다가 사람들하고도 친해지고 일 때문에 서로 이메일도 주고받고 하다가 친해져서 두어 번 같이 뜻맞는 사람들끼리 술을 마시고는 했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제품을 납품도 했으면 좋겠어서 미리 사람들에게 로비를 하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합석을 하다가 김대리하고 친한 동료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대표님 어린 처제 참 특이하대요. 이렇게 해서 우리 막내 신우의 잦은 대구행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순간 울컥했고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에게 할 이야기였지만 그동안 쌓인 울분까지 합쳐서 주저리 다 이야기했어요. 큰 신우는 기가 막히다는 듯 한숨을 쉬시더니 일단 저를 위로를 해주시고 우리 시댁 지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시작했는데 저는 놀라고 무엇보다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알고 보니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밖에서 낳아온 딸이랍니다. 우리 막내 신우가 밖에서 낳은 사람은 술집 여자였는데 시아버님이 실수를 하신 거지요. 상대 여성도 술집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보라 실수를 한 거고 그렇게 아이를 낳은 겁니다. 이 사실을 안 시어머님께서 그 여성분을 만나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하셨대요. 우리 시어머님 성품에 대해서 안 적었는데 제가 남편에게 대면대면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만 제게 날카로우시고 대책 없이 막내 신우 편들 때만 이상하시지 심성은 하늘이 내리신 분이시거든요. 법 없이도 살 뿐이고 당신이 도시락을 만들어서 인근 독거노인들을 찾아뵙는 분이세요. 절대 아무도 모르게 하시는 게 더욱 존경을 살 뿐입니다. 우리 아가씨가 제게 반찬을 해서 가져오는 것도 반은 시장에서 사오고
반은 시모님이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도시락 싸는 거에서 가져올 때도 있을 거예요. 이 많은 재산 둘러매고 갈 것도 아니고 니들 먹고 살 만큼 남겨두고 내 할 거 하면서 살고 싶다. 말리지 마. 그뿐 아닙니다. 아파트 주위를 배회하는 길냥이들을 보살피는 것도 우리 시모님이세요. 날아오는 비둘기들 보살피는 것도 시어머니시고요. 경비 아저씨들은 질색을 하시지요. 어머님이 자꾸 보살피고 먹이를 내놓으시니 인근, 웬갓, 날짐승까지 동물들이 우리 아파트에서 들끓는다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정리하면 우리 시어머니는 기본적으로 생명의 귀함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것들은 천한 것이 없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밖에서 나온 사생아라고 그 아이를 내치거나 거절했을 리는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시아버지께서 본격적으로 바람이 나셔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술김에 한번 실수로 생긴 아이였다는 거예요. 사생아를 낳은 그 직업 여성에게 당신이 돈을 달라면 줄 것이고 할 테니 아이를 키우려면 이 일은 관둔다는 약조를 쓰라고 하셨대요. 우리 남편 자식을 키우면서 술집에 나가는 건 용납 못하겠다고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자기는 이 길로 들어선 게 좋아서 들어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떳떳하지 않다고도 생각 안 한다고요. 나는 나이가 아직 21살인데 남편도 없이 아이를 키울 길이 막막하니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주겠다고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돈만 주면 아기를 포기하겠다고 했대요. 시어머님은 한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을 건네주시고 아기를 데려왔답니다. 그때 생후 100일 약간 넘을 때였대요. 우리 시어머니는 아이를 데려오는 즉시 일가 친척을 모두 불러 모아 이 일에 대한 함구를 시키셨대요. 이 아이 출생을 발설하는 즉시 인연을 끊겠으니 이제부터 이 아이는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딸이 된 거라고요. 그리고 딸과 아들 셋에게도 철저히 주입시켰답니다. 이 아이는 니들의 친동생으로 대접해야 한다고요. 이 이야기가 니들 중에 누구 하나에게서라도 발설될 즉시 그 사람은 즉시 호적에서 파버리는 줄 알아라. 누가 뭐래도 애는 니들의 친동생이야. 그렇게 막내 신우가 생기고 그 사이 시어머니는 참으로 용의주도 하셨습니다. 아가씨가 자라는 동안 이사를 4-5번 하신 거지요. 서울 끝에서 서울 끝으로, 강동구에서 강서구 끝으로, 강북구에서 강남 끝으로 그렇게요. 그런 식으로 이사를 해나가시면서 주위에서 아무도 우리 아가씨의 출생을 모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과 마찬가지로 형제분들 모두 딱 큰 신우 그만큼의 선량한 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남편도 선량하지요. 물론 이분들이 우리 막내 아가씨를 밖에서 낳아온 동생이라고 구박했을까요? 전혀요. 보시다시피 절절 기잖아요. 그렇게 막내 신우는 자기가 이 집의 진짜 막내둥이인 줄 착각하며 어린 시절부터 마구 어리광 부리고 온갖 귀여움 독차지하고 자란 거였어요. 그런데 어디 가나 주책인 어른이 한둘은 있기 마련, 수다스러운 어른이 한두 명 있기 마련이지요. 막내 아가씨 사춘기 때, 왜 또 하필 사춘기 때인지는 몰라도 사춘기 때 추석인지 구정 때인지 외숙모 두 분이 나누는 대화를 들은 거지요. 참으로 사생아도 저렇게 태어날라 치면 태어나 볼만하지 않어? 맞아요. 이 가문 막내 딸내미만 같을라면야 술집 여자에게서 100번이라도 낫지. 엄만, 생모가 술집 여자인 게 대수야? 사춘기 때 그 사실을 방문 밖에서 듣게 된 막내 아가씨는 심각한 공황장애를 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봐 겁이 나는 사회적 불안증과 공포증까지 합쳐서 한동안은 학교도 못 가고 등교날보다 집에서 쉰 날이 더 많았다고 하고 건강장애 학생으로 등록해 원격 수업으로 채우는 날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공포, 불안, 회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눈에 보이게 고통을 초래할 수 있어 우리 아가씨는 사회생활을 아예 포기하게 된 지금까지 오게 된 거래요. 우리 시댁 식구들은 모두 다가 막내 아가씨를 잃게 될까봐 노심초사 그저 손안에 든 곤달걀 대하듯 우쭈쭈 하시기 시작했고 불만 날아갈까 애지중지 더 심해지시게 된 거지요.
우리 천사 같은 시어머님은 막내 아가씨를 거의 품 안에 든 새같이 귀하게 여기시면서 사신 겁니다. 잠든 막내 신우 곁에 앉으신 시어머니의 늘상 같은 말씀.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정말 저희 시엄니 같은 분이 세상에 또 존재하기는 할까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에게 이상한 친구 사귀지 말라는 말에 그렇게 발작적으로 반응을 한 거겠지요. 자기 생모 출신 때문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자기 생모가 저지른 그 일 때문에 그 사건이 뇌리에 박혀서 자꾸 저를 의심하고 한 거겠습니다. 가여운 시누이가 애틋해져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큰 신우와 막내 신우의 차이가 그런 게 원인이었다니 더 가슴이 아프더군요. 막내 신우가 미장원에 간 날, 막내 신우를 뺀 우리 식구들은 모두 우리 집에 모였습니다. 막내 아가씨의 현재 상황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식구들 모두 많이 놀랐고 특히 시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쥐고 우셨어요. 아이고야, 막둥이가 그런 식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그게 다 커서 다 나은 줄로만 알고 있었지 뭐냐. 불쌍한 내 새끼. 어머니, 지금은 우선 빨리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지 싶어요. 내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생기는 불안을 아가씨가 겪고 계신 것 같은데 저 또한 이런 경우를 자주 겪기는 합니다. 주로 버스를 탈 때 예기 불안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다 강도의 차이입니다. 아까 말한 초등학교 동창은 지금은 많이 나아져서 생활해요. 식구들은 설왕설래 의견이 많았지만 병원 치료보다는 모두 다가 한마음으로 아가씨를 사랑해주는 수밖에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말도 마라. 너는 모르고 하는 소리야. 그놈의 공황장애 병원 치료 안 해봤겠냐? 그런데 그거 누가 날 버릴까 하는 그 무서운 병은 못 고쳐야. 누가 날 버릴까 불안해서 애가 공황장애까지 갔거든. 다른 거 없어. 그냥 예쁘다 예쁘다 해줄 수밖에 없어. 그래도 남편의 의견은 틀렸습니다. 그때 그나마 약물 치료도 병행했으니까 지금 이 정도까지 온 거라고 중단했던 치료를 다시 하자고 하더군요. 고등학교 때는 아가씨가 막 온몸이 경직되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무슨 귀신이 쓰인 것처럼 어깨도 쪼그라들기까지 하더래요. 호흡까지 불규칙하던 걸 이토록 멀쩡해 보이게 만든 것 대학병원 모 교수님 덕분이라고 다시 치료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우선은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고 온 식구들이 설왕설래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남편의 의견과 어머님의 의견 모두 존중했습니다. 적절히 섞어서 하되 저는 우리 신우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의 여동생이면 제 여동생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동생이 없으니 제 진짜 동생같이 대하기로 앞으로 어떤 땡깡을 부려도 다 받아주기로 결심했어요. 그 와중에도 아가씨의 대구 침투 작전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가씨 올만한 요일들에 미리 대기하고 있었고 오면 다정하게 반겼어요. 제가 여태와 달리 자기를 반기기 시작하자 막내 신우는 그동안에 서울 집에다가 함구했던 작전을 바꾸고 모든 걸 사사건건 시어머니께 일러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수상하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갑자기 이상해지냐는 거지요. 진짜로 바람을 피우니까 그걸 속이기 위해서 신우한테 친절한 걸로 봐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거예요. 저와 식구들이 아무리 아가씨를 사랑하자고 약속을 했어도 때로는 믿더군요. 정말 집요한 면도 있어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하고 둘이 맥주를 한잔하면서 막내 아가씨 이야기가 나왔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막내 신우를 친피쭈처럼 대했는데 아니 그것보다 더한 사랑을 주었는데도 그 사랑의 갈증은 채워줄 수가 없는가 보더라고요. 물론 자기만 아는 그 슬픔은 어떤 누구도 채워줄 수가 없는 거겠지만 막내 아가씨가 외숙모 두 분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난 후였을 겁니다. 남편이 그때는 회사 초년 시절이라 늦게 퇴근하는 날들이었고 회식도 잦았고 그날도 저녁 10시 넘어서 퇴근했는데 아가씨가 들어와서 그러더랍니다. 오빠 술 마셨어? 마셨다고 했더니 여자 있는 집에서 놀다 온 거야? 하더래요.
하도 맹랑한 질문이라서 머리를 한 대 쥐어박고 가서 자라고 했더니 오빠 술집 여자랑은 그러는 거 아니야. 알았지? 그러면서 갑자기 방바닥에 주저앉아서 울더랍니다. 그때서야 애가 뭔가를 알고 있구나 싶어서 가슴이 찢어졌답니다. 그때부터 온 식구들이 초비상이 걸려서 아가씨에게 직접적으로 너 뭐 알고 있니? 라고 묻지는 못하고 가슴이 옥죄는 형국으로 아가씨를 지켜보기만 했대요. 그러면서 점점 정신적인 문제가 커갈수록 모두가 합심해서 막내 아가씨를 더더욱 사랑해 주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사회 공포증, 친자식 아니라는 이유로 이 집에서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에서 생기는 불안증, 이 모든 망상증에서 구해주기 위해 온 식구들이 얼마나 백방으로 매달렸는지 모른다고 하네요. 우리 아가씨와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가 한 동네에서 자라서 땡땡동 흑장미파라고 이름 지었던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중 한 친구는 아직도 한 동네에서 사는지라 저녁 시간에 동네 약국에서 부딪혔음에도 봤음 저랑 마주 앉으면서 뜬금없이 선글라스를 끼는 거예요. 전 코웃음 치면서 야, 그거 뭔 뽀다구를 그렇게 실내에서 내냐? 나도 한번 써보자 했는데 계속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고 물으니 공황장애에 걸렸다 하더군요. 그 순간 황당했습니다. 전 휴가 때 사온 거 자랑하려고 일부러 끼고 나오거나 남편과 부부싸움의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타인이 많은 공간에 있기 힘들어서, 그리고 남들이 쳐다보는 것도 힘들어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술도 식당가에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안주거리 사서 그 친구네 집에 가서 마셨습니다. 그때 속으로 암튼 말로만 듣던 공황장애가 이렇게 가까운 친구에게 걸릴 줄은 몰랐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막내 아가씨가 집에서 SNS만 하는 게 다른 원인이 아니었던 거지요. 사람 많은 곳에 가기 싫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막내 아가씨가 그렇게 마냥 우울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식구들에게 변함없이 사랑받는다는 확신만 있으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고양이 같은 존재였기도 해서 미워할 수가 없었답니다. 다만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었을 뿐인 거죠. 아가씨는 여전히 주중에 한 번은 저 있는 대구에 내려왔고 저는 아가씨를 달래기도 하고 구슬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마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거의 낮에 내려왔다가 잠시 확인하고 다시 서울로 가던 아가씨가 그날은 퇴근할 무렵에 나타났더라고요. 늦게 내려온 이유인즉슨 장염이 생겨서 늦게 출발했다는 겁니다. 기차표도 못 사고 차 가지고 운전해서 내려왔다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아니, 장염까지 걸려서도 꼭 그렇게까지 내려와야 할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알면서 뭘 묻냐는 거예요. 이거를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데리고 가서 아가씨가 좋아하는 스시를 사주었습니다. 스시를 먹는데 눈이 펑펑 그의 첫눈이 내린 거예요. 정말 펑펑 무지막지하게 내리더군요. 운전하고 가다가는 사고가 날 것 같은 눈발이었습니다. 저는 아가씨 보고 자고 내일 아침에 가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아가씨 백수인데 뭐 상관없잖아 했더니 잠자코 따라오더군요. 아가씨까지 샤워를 한 후 저는 오랜만에 욕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면대 바로 위칸 거치대에 아가씨 렌즈통이 있는 거를 깜빡하고 세제를 묻혀 세면대를 닦았습니다. 세제를 희석해서 푼 물로 거품을 묻혀 세면대를 닦고 욕실 벽을 닦고 바닥을 닦고 저는 개운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아가씨는 벌써 골아 떨어졌고요. 그 다음날 새벽 저는 괴성에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기분에 잠이 깼습니다. 잠결에 이 집에서 괴성이 날 리는 없다 그런 생각에, 왜냐하면 혼자 사는 집이니까요. 다시 잠들려는데 다시 욕실에서 들리는 괴성. 저는 흠칫 놀라 아가씨 생각이 나서 욕실로 달려갔습니다. 아가씨는 머리를 감았는지 젖은 머리 상태로 얼굴을 부여잡고 팔짝팔짝 뛰는 거였어요. 눈이 매워서 죽겠다고 울어서 렌즈통 있는 데를 보니 뿔싸, 어제 저녁 세면대를 청소하면서 세제 거품이 열린 렌즈통 속으로 튀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공포스러워 정말 아가씨보다 더 죽겠어서 얼른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119 요원들이 긴급하게 도착하고
저와 아가씨는 차에 실려갔어요. 아가씨는 계속해서 울고 비명을 지르는데 저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아가씨 3배는 더 되는 눈물이 마구 쏟아지는 거예요. 아가씨에 대한 죄책감, 그런 거보다는 우리 아가씨가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괴성을 지르고 울까 싶어서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였습니다. 언니, 나 죽어요. 나 죽겠어요.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그러면서 우는데 저는 다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워서 아가씨를 붙잡고 말했어요. 아가씨, 나는 원체 건강하고 강인한 사람이고 아가씨는 여리여리해서 아가씨는 2눈이 다 있어야 하는 사람이니 아가씨 눈에 이상 생기면 내가 내 눈 하나를 이식시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저는 마구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가씨가 저를 바라보는 표정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 행복한 표정을요. 막상 응급실에 도착하고 확인을 해보니 큰 이상 없으니 안정주사제를 원하시면 한 대 포옥 맞으시고 돌아가시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큰 신우 말을요. 원체 엄살이 심한 사람이라는 그 말을요. 그러니까 그 울음은 엄살이 반이었던 겁니다. 아가씨, 저 놀라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아프지도 않으면서 사람을 놀래키는 법이 어딨어요? 했더니 뻔뻔한 표정으로 나는 진짜 아팠단 말이에요.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진심 어린 걱정이 아가씨를 무장해제시켰나 봅니다. 내 진심 어린 걱정의 표현이, 내 적절한 걱정의 표현이 아가씨의 마음의 응어리를 확 풀어준 거였어요. 아가씨는 어떻게 보면 제가 시집 오기 전까지는 고교 때 정신이 아픈 이유로 증상이 많이 나아지는 상태였는데 제가 시집 온 후 덤덤한 제 성격을 이해 못한 채로 왜 자기를 안 사랑해주나 해서 시작된, 아니, 재발된 병인 거였어요. 혹시 올케가 내 과거를 알면, 내 생모가 누구인지 알면 창피하다고 나를 내쫓을 수도 있어. 아니, 내쫓게 만들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살게 했다는 게 너무 미안하지만요. 그러나 문제 제공자였던 제가 사랑을 표현하고 보여주니 자연 화해가 된 것이고 아가씨는 다시 건강한 정신 상태로 되돌아갈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지금도 서울 시댁에서 만나면 여전히 제가 하는 일의 트집입니다. 프로젝트, 그놈의 프로젝트. 무슨 학점 잘 받아야 하는 학생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프로젝트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네? 매번 열이 받게 말을 하지만 달의 앞뒷면인 걸로 이해와 용서를 스스로에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진실한 사랑을 이기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저는 남편하고 저 사이에 빨리 아기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가족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줄 수 있으니까요. 생명의 소중함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식물도 생명이고 동물도 생명이다라는 말이 이렇게 좋은 의미로 다가올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